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 과정 속에 나타난 이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폭력성. 자, 우리가 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통해서 유럽 사회, 여기서는 이제 독일의 경우지만 그 일상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별,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주민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가 지금 여러분 책에도 저 재본된 자료도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죠. 영화 이야기를 보면 아랍인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드나드는 어느 술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로 춤을 추면서 호의적 감정을 느끼면서 각자 개인사를 풀어놓으면은 좀 더 관계가 친밀해진다. 술집이 대충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 끝에 서로 이제 감정이 이끌립니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독일 여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모로코 출신의 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독일 여자 이름이 에미입니다. 할머니가 에미가 알리를 집에 초대해서 곤약을 대접하고 하루 동안 서로 외로운 마음을 같이 확인하고 이제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좀 이렇게 행복하지만 불안해서 울고 있는 에미에게 이 알리가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자기 고향의 막격언을 말을 해줍니다. 타국에서 이제 주류에 소외된 채 일을 하며 외로움을 느낀 이 알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미라는 할머니는 남편을 사별하고 장성한 자식들을 다 결혼 보내고 청소부 일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굉장히 외롭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혼자 있으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지내기로 결심을 하고, 알리는 에미 집에서 사는데 그때부터 에미가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일상에서의 폭력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끝까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에미와 알리를 이제 보여주는데, 혹은 두 사람을 바라보는 독일인들의 시선, 외국인을 보는 사늘한 시선,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 감독 파스빈드가 이 냉정한 시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색인들을 바라보던 독일인들의 감정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까이는 이제 함께 사는 이웃 주민, 집주인 아들의 시선도 있고, 에미가 처음 알리를 집에 데려올 때 이웃 여자들이 두 사람을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알리와 에미가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한 채 유색인종들을 비난하는 말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알리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유색인들은 더럽고 냄새나고 발정난 개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자료에도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막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험담하고, 또 찾아온 집주인 아들도 에미를 그 에미의 연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하숙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 집에.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1등 시민인 독일인과 하급인 유색인종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애는 있을 수 없다. 비록 뭐 할머니와 젊은 남자를 하더라도, 혹 있다 하면은 독일인 쪽이 섹스에 미친 장녀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자축하기 위해 식사를 하러 가는 장면에서 파시즘을 신봉했던 히틀러가 찾아갔던 레스토랑에 이 알리를 에미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잘 모르죠. 알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뭐 이 할머니는 사회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붙는 시선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회 하층에서 청소부를 해왔던 이 할머니 에미지만 스스로가 이제 독일인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는
항상 공격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독일인이니까. 다른 독일인한테 그걸로 이제 뭐 비판받은 적은 없죠. 하지만 이제 알리와 함께 다니면서 에미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나 창녀나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웃들의 시선도 정말 불편하고 괜한 일로 뭐 시비 건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선을 계속 받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다른 청소하는 동료들도 여자를 외면하고 심지어 아들, 딸조차도 어머니인 이 에미와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에미와 결혼한 후에 행복해지는가 싶었지만 역시 고향에 대한 향수나 외로움이 계속 이제 괴롭히는데 에미와 결혼한 것은 어쨌든 할머니를 해도 독일 여자니까 천국의 한 조각이라도 산 것 같이 행복한 그런 기분이었지만 처음에는 독일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비주류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변인들의 시선을 좀 벗어나기 위해 이제 잠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 간 곳에서도 역시 그러한 시선이 이들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시선이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이 불안이 어느새 이 에미와 알리의 영혼마저도 서서히 잠식한다. 영화 제목처럼. 그래서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던 여행에서 돌아온 이제 이들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대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물건을 처음에는 안 팔려고 했던 자파상도 이 에미에게 다시 인사하고 에미를 장렬하고 손가락질하던 이웃 주민들도 다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에미를 무시하던 동료들도 다시 상냥한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죠. 이제 정식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에미는 다시 예전처럼 이제 돌아온 느낌을 받으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알리는 좀 다르죠. 그런 에미를 곁에 두고 있지만 점점 외롭고 또 에미의 동료들에 의해 뭐 품평받는 어떤 물건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에미조차도 또 자기를 소유물 취급하는 상황에 이제 알리가 굉장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기 고향의 음식인 쿠스쿠스를 먹고 싶어 하지만 이 에미는 쿠스쿠스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일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알리가 소외감과 등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에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나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동화된 이 에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알리를 자기보다 열등한 혹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고 알리는 자기가 결코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옛날 애인한테 돌아갑니다. 에미는 알리를 찾아 카센터로 가지만 그곳에서 알리의 동료들에게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에미는 알리를 처음 만났던 그 아랍풍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바를 찾아가서 알리를 만나서 화해하지만 알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동안에 이제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위궤양까지 온 상태입니다. 위궤양이면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암 전 단계가 보통 위궤양이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에미가 알리의 병석을 지키는 그런 쓸쓸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영화가 이제 서서히 끝이 납니다. 이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전체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해서 조금 짧게 축약한 해설과 함께 축약한 내용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비춰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추운 밤, 미넨의 한 술집. 청소부로 일하는 60대 여성 에미가 비를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골 술집을 찾았습니다. Ich komme nämlich jeden Abend hier vorbei und höre die fremde Musik von draußen. Was ist das für eine Sprache, was die da singen? 나이 많은 여성의 방문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종업원과 손님들. Die Alte hat eine Macke. Die redet und redet. Vielleicht hat sie sonst keine Ansprache das ganze Jahr. Wahrscheinlich. 모로코 출신의 노동자 알리는 일종의 내기와 같이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Was ist? Willst nicht mehr mit der Alten tanzen? Was? Ich mit alte Frau tanzen? Du tanzen mit mir? 지금 독일어죠.
전부 독일어입니다. Einsitzen macht viel traurig, allein sitzen nicht gut. Wo kommen Sie denn her? Kleine Stadt in Marokko, Tisnit. Ach, Marokko. Weiß nicht andere Platz. 모로코를 Deutsch mit 마로코라고 Arabisch, 독일에서. nicht gut. Warum? Weiß nicht. Deutsch mit Arabisch nicht gleicher Mensch. 이렇게 화면 바뀌었습니다. 알리와 춤을 춘 에미는 친절하게도 알리를 초대해 그를 대접하죠. Vielleicht kommen Sie ein Viertelstündchen mit drauf. Ich mache uns einen Kaffee.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공유합니다. Er war aber bald krank mit der Leber. Hat immer zu viel getrunken. Aber er war immer lustig. Immer lustig war er. 55 ist er dann gestorben. Zimmer mit 5명의 노동자와 한 방을 쓰는 알리에게 에미는 하룻밤 머물고 갈 Sechs Mann 것을 in einem kleinen 제안하죠. Zimmer. Wissen Sie was? Sie trinken noch ein, ich mache Ihnen drüben ein Bett zurecht und Sie schlafen heute hier. Ali schläft hier. Was ist denn? Ali nix schläft. Viele Gedanken im Kopf. Sie haben doch vorhin selber gesagt, Denken macht traurig. Obwohl, im Grunde ist das verkehrt. Das Denken 여기서부터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함께 식사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흡사 부부 같아 보입니다. Dein Kaffee immer gut. 하지만 에미는 Weil ich so 왠지 모를 wirklich- 불안감에 weil ich 휩싸이고 solche Angst habe. Nix Angst. Angst nix gut. Angst essen Seele auf. Angst ist Seele aus. 알리는 서툰 독일어로 그녀를 위로하죠. 이게 사실은 조금 표준에서 문법이 틀린 에미는 건물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Wollte mich zum Kaffee einladen. Die 그들 모두 Vorstellung allein. 외국인과 만나는 여성을 청력 취급하며 경멸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Vielleicht spricht der ja mit ihr. Und sie braucht die anderen gar nicht. 알리와 교제 중인 에미는 그들의 말에 크나큰 상처를 받은 듯합니다. Ich habe mich verliebt. 에미는 딸이 사는 집에 방문해 알리와의 관계를 Herr 털어놓는데 Küster. Ich habe mich verliebt.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사위와 딸에게 이는 그저 농담 같지만 Du machst 들리죠. wirklich eigenartige Witze, Mama. Das ist kein Witz, Christa. 그날 밤 식사를 마친 알리와 에미 앞에 Natürlich habe ich den 건물 주인의 아들이 Ganz 나타나 bestimmt. 하숙은 계약 조건에 어긋난다 말합니다. Tja, dann müssen Sie ja auch wissen, dass Sie nicht untervermieten dürfen.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반박한 에미와 알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Ali und ich, wir werden heiraten. Ja. Du und ich? Heiraten? Sehr gut. Jetzt trinken. Prost. 호적상으로도 안전한 부부가 된 두 사람. 3명의 자식들에게 결혼을 발표하는데 Ich habe geheiratet. Komm rein. So, das ist mein Mann.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자식들은 화를 내며 자리를 뜨고 맙니다. Komm, Eugen, hier bleiben wir nicht länger. In diesem Schweinestall. 뿐만 아니라 식료품점 주인과 건물 주민들까지 아랍인과 결혼한 에미를 하대하기 시작하고 Das ist überall so. Wo so einer im Haus wohnt, dann nimmt der Dreck überhand. 건물 밖의 상황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Alles gucken.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에미는 이 모든 조롱과 적이 앞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Dieser Hass von den Menschen. Von allen. Weißt du was? Wir fahren in Urlaub. Irgendwohin, wo es ganz einsam ist. Uns keiner kennt und uns keiner anglotzt. Und wenn wir zurückkommen, dann hat sich alles verändert. 모든 시선을 뒤로한 채 며칠간 휴가를 다녀온 두 사람. 그런데 일손이 필요한 이웃 주민과 아이를 봐달라며 찾아온 못난 아들까지 Gern Frau Ellis. Tja, Mama, eigentlich wollte ich dich auch um was bitten, aber Immer noch raus mit der Sprache. 주변인들은 요구 조건이 생기고서야 알리와 에미를 찾고 점차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Weil die meistens im Supermarkt drinnen. 하지만 그 무렵 Macht groß. 에미와 알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Ich kann 시작합니다. keinen Guss-Guss machen, das weißt du doch ganz genau. 알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던 에미도 어느덧 다른 주민들에게 알리의 근육을 뽐내며 그를 대상화하기 Ich kann 시작하고 ordentlich zupacken. Toll. Und die Haut ist so zart. 알리는 옛 연인을 찾아가 에미 몰래 외도와 도박에 빠져들기 Willst du was 시작하죠. trinken oder essen? Kuss. 10 Mark. 주위의 경멸과 적의에도 무르익던 두 사람의 사랑. 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인종차별은 비껴갈 수 없는 Das ist das 굴레인 Lokal, 것일까요? wo der Hitler immer gegessen hat.
Also von 1929 bis 3. 얼마 못 갈 것이라 조롱하던 주위의 말 맞다나 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걸까요? Klar geht's nicht gut. Was soll's?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여느 때처럼 단골 술집에 들러 도박에 빠진 알리. Lass dir geben 100 Mark für mich. Mach schnell. 이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미가 술집에 들어와 알리가 즐겨 듣던 음악을 신청하죠. Wenn Sie die Platte drücken könnten für mich, die mit dem Zigeuner, ja? Du schwarzer Zigeuner. Ja, die. 그렇게 무언가에 홀린 듯 함께 춤을 추는 두 사람. Tanzen mit mir. 알리는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영원을 약속합니다. Zusammen sind wir stark. 하지만 바로 그때 알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곧장 병원에 입원하죠. Hat ein Magengeschwür, das ist aufgebrochen. 사실 알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Der ganz besondere Stress, den die haben. Das ist ziemlich hoffnungslos. 알리의 병석을 지킨 에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화는 끝을 맺죠. 어떠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최모습.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1974년작 74년 작품 불안한 영혼을 잠시 많이 간다. 오래됐죠. 네. 파스빈더 감독의 1970년작 미국인 병사라는 영화를 잘 살펴보시면 객실 종업원으로 등장한 에미라는 인물이 자신의 남편 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일찌감치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의 시나리오를 구상해왔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실제로 15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 영화를 찍어낼 수 영화를 있었다고 15일 안에 찍었답니다. 굉장히 빨리 찍었죠. Angst ist in Seele. 영화의 본래 제목은 독일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Das klingt schön. 외국인 노동자인 알리가 독일 사회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담아냈는데요. Doch, Herr Wachtmeister, sind doch alles Araber. 알리의 본명 또한 긴 아랍식 이름이지만 독일인들은 자신들에게 무의미한 아랍인들의 이름을 모두 알리라는 하나의 차별적 호칭으로 그렇죠.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 뭐 이런 Eli Ben 무하마드 Salem 이런 Mubarak 표현도. Mohammed Mustafa. 감독은 노년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가망없어 보이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과 유색인종은 미개하고 자국민은 우월하다 여기는 나치즘의 인종차별적 유산이 잔재해 있는 전후 독일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는데요. 사랑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에 반해 사상과 정치 이념은 시대에 따라 마침내 변모하고 만다는 점이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감동적인 관계를 더욱이 숭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화 함께라면 근심이 없다. 지금까지 무비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축약된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했고, 원래 영화 뭐 완전한 영화 다 보면은 뭐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가 사실은 좀 긴데 장황한데,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폭력성을 우리가 좀 감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폭력이는 육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육체적 폭력은 없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사회적 강자로서의 그 백인이자 독일인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방인인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일종의 구조적 폭력입니다. 사회 구조적 폭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종주의적 이념이 이렇게 문화적 폭력과 함께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폭력은 차별로서, 문화적 폭력은 편견으로서 이 영화 곳곳에서 이제 나오는데, 생존의 욕구와 관련된 이 구조적 폭력은 우리 평화론자 그 학자 갈퉁의 말처럼 착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강자가 그런 사회 구조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뭐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간에 상호적 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는, 착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리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독일에 이렇게 이주 노동자로 온 알리는 자기가 일하는 카센터의 독일인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개로, 즉 강자와 약자로 이렇게 나누어진 착취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약자들을 외부에 묶어두는 주변인화시킨다. 이렇게 보시죠. 우리 저번에 평행사회라는 내용 봤죠? 이게 이제 다수사회에 의해서 이들이 원하지 않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 평행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때 이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이제 부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과 이런 관계가 종속적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노동력 착취를 이제 보여주는데, 심지어 이런 상황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은 알리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심한 위궤양을 앓고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치료된다 해도 6개월 뒤에는 보통 재발되어 다시 병원을 찾게 될 겁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우리가 이제 내리에 남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벌써 깊은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위염이나 신경성 위염이 있어요. 저도 대학원 때부터 이제 뭐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늦게 자고 뭐 이래 책을 오래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좀 신경을 덜 쓰고 노래도 부르고 놀러 가고 좀 즐겁게 살면은 이 위장병이 별로 없답니다. 물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위궤양까지 왔다는 것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 영혼에까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독일의 뭐 독일뿐만 아니고 사실 유럽 전체죠.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고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영화 도입 부분에서 이제 뭐 보면 독일인은 주인이고 알리는 개라는 그런 좀 자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영화 마지막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알리의 모습이 이제 나오면서 영화 끝나는 거는 어떤 그 해결책을 영화를 보는 그 관객들이 이제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뭐 어떤 신체적 폭력은 뭐 바로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거나 냉담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박탈에 따른 좌절의 어떤 징후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는 자신이 왜 알리로 불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할 때 이름에서 오는 정체성의 박탈감도 있습니다. 아까 영화 평론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원래 알리라는 이름이 독일인들이 아랍계 사람들 이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알리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 이 사람 본명은 아주 길어요. 여러분 자료에도 지금 보면은 147쪽에 보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죠. 이게 본명입니다. 알리 본명이 엘 헤디 벤 살렘 바렉 모하메드 무스타파. 이름 굉장히 길죠. 근데 누구도 이 사람 진짜 이름 궁금해 안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어떤 모로코인으로서 정체성이 사실은 부여되는 건데 그냥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아랍 사람은 막 그냥 알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결국 모든 아랍계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불러버리고, 이름에서뿐만이 아니고 아랍인들의 상징적인 음식이 아까 쿠스쿠스 있죠. 이 음식도 알리가 에미한테 좀 왜 쿠스쿠스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미가 난 그런 거 못 만들고 독일 생활에 좀 적응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알리한테. 그래도 이제 쿠스쿠스가 먹고 싶다고 말하니까 에미가 좀 차가운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쿠스쿠스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좀 약간 핀잔처럼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인류 시민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류 시민이 먹는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자기 결혼해가 아내인데도 이런 아내한테도 직접 이런 말을 듣고 거절당하니까 이제 친구한테 가서 쿠스쿠스를 먹겠다고 아내를 남기고 혼자 나가는 그런 알리의 모습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쿠스쿠스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이 알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로 치면 김치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랍권 전체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또 독일에서는 유색인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이런 늙은 독일 여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알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니까 좀 삶의 회의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일 사회에서 이류 시민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의적으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독일 사회로부터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주류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이류 시민으로 이제 결국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독일인을 비롯한 소위 주류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들, 다수사이죠. 강자는 이 두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그죠? 에미의 어떤 소외감, 이게 독일 사회로 다시 소속되면서 안정감을 찾지만 두 사람 관계는 계속되기보다는 서서히 균열되죠. 왜냐하면 알리는 고향 모로코를 떠나서 독일의 사회로 이제 동화하려고 했지만 그 사회적 냉대나 불신 이런 게 독일 사회 구성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자기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알리가 입원했던 병원도 상징적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보면 일반인, 독일인, 독일 사회와는 좀 격리되는 공간이죠. 결국 알리는 독일 사회에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막 그런 존재. 그래서 위궤양이라는 치명적 질병, 죽을 수도 있는 막 그런 병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평화론자인 갈퉁의 그 문화적 폭력 있죠. 이 문화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 문화적 요소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문화적 폭력이 경험적 폭력, 잠재적, 직접적, 구조적 폭력 이런 걸 좀 정당화한다는 거. 왜냐하면 관습처럼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지부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 폭력의 한 요소인 또 종교도 이 작품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갈등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관계에서 타민족을 이교도라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탄으로 규정하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선택을 받은 백인이 있다면 반대로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색인들은 사탄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의 어떤 합법화, 정당화를 보여주면서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알리에 대한 차별은 이 에미 집을 방문하는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인 의사의 시선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죠. 우리도 거구주의라고도 할까 민족주의인데 이런 걸 보면 이런 과정에서 자아가 상대인 타자의 가치를 축소시킨다든지 가치를 좀 비하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죠. 타자를 비인간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에미의 동료들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머릿속에 여자와 뒹구는 것만 생각한다. 한 방에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더럽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은 더럽고 또 매음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있고 뻔뻔하다. 뭐 이런 이미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또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에미 동료들도 에미가 좀 부도덕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해가 처음에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동생이 죽어서 에미에게 부탁을 하러 온 동료도 에미로부터 이제 알리가 남편이라고 소개를 받으니까 그냥 부탁하러 왔다가 부탁 안 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에미 집을 방문한 동료들도 이제 알리가 있는 앞에서
아랍인들은 샤워도 하지 않고 항상 더럽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알리가 매일 샤워를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믿기지 않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유색인이 그 알리가 힘이 세고 피부가 곱다는 등 아까 우리 영화에서 나왔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뭐 이래 하죠. 마치 어떤 품평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인은 지적이고 정신적으로 고상한데 흑인들은 힘만 세고 뭐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알리가 아랍 친구들을 초대해서 아랍 음악을 틀고 놀자 이웃 여자들은 아랍권에서 온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공포심이 있다, 공포스럽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속내를 드러내고 또 심지어는 경찰에게 아랍 사람들은 위험하다면서 쫓아내달라고 범죄자 취급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74년도에 찍힌 영화니까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죠? 지금은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종교나 이데올기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주의를 정당화시키면서 알리 이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요소인 언어를 통해서 폭력이 가해지는데 언어적 폭력은 분명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좀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파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험합니다. 언어적 폭력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정확한 언어 구사를 못하니까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또 차별을 하는데 동네 아까 자파상 주인이 예를 들어서 마가린을 사러 온 알리에게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독일말 제대로 해도. 그래서 다른 물건을 내보이면서 독일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어를 문제 삼거든요. 에미는 마가린이 팔지 않는 이유를 자파상 주인한테 따져 물어보면 알리가 외국인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자파상 주인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자파상 주인이 독일어도 못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라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에미가 그가 당신보다 독일어를 더 잘한다 이렇게 화가 나서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이 깜둥이가 나보다 독일어를 더 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봐도 이 자파상 주인이 외국인은 깜둥이고 깜둥이는 독일을 못하는 존재고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파상 주인이.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또 독일 구사를 문제 삼으면서 이런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런 상징적 표현이 알리와 에미가 나누는 이제 대화에서도 간간히 나옵니다. 에미가 자신이 한 말을 알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항상 반복해서 묻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짤막하게 본 영화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실제 영화를 보면 에미가 말끝마다 이해했느냐? 독일어로 hast du verstanden? 이랍니다. verstehst du? 영어의 understand입니다. you understand? 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자꾸 재차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리가 외국인이라서 독일어 구사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이 아까 말했다시피 Angst, Essen, Zelle Auf인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독일어 표현은 Angst ist Zelle Auf입니다. Essen이 아니고 Ist입니다. 그래서 알리가 자기 나라 속담을 서툰 독일어로 번역해가 독일 문법에 조금 안 맞게 표현한 거예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파스빈드가 이 감독이 알리가 틀린 표현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치한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외국인이 독일어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독일의 법칙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벌써 영화 제목에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갈퉁이 문화적 폭력의 또 다른 요소로 또 경제적 활동도 들거든요. 우리 151쪽에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자료 151쪽에 한번 볼까요? 150 여기죠. 예. 자, 여러분
또 갑자기 전화가 끊겼는데, 그래서 갈퉁이 문화적 폭력의 또 다른 요소로 이제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사례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천연자원처럼 이렇게 천연자원이라든지 뭐 이래 비숙련된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가 천연자원을 만약에 채굴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자본과 기술 또 숙련된 노동자와 과학자들을 가진 나라들은 천연자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이론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러 곳에서 온갖 구조적 폭력이 존재합니다. 독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독일 자동차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리를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독일의 이 주력 산업인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합니다. 알리가 일하는 카센터는 상징적 의미죠. 여기서도 이제 숙련된 기술의 대변자는 독일인이고, 즉 주인이죠. 또 비숙련공이고 단순 노동자밖에 안 되는, 혹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리가 자기 스스로 개라고, 주인과 개라고 이렇게 자조직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상 주인 옆에 개가 있다, 이런 비유로 알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갈퉁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수학이 죄송합니다. 수학이 다른 영역에서 이제 보여진 문화적 요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고 물론 보기는 어렵지만, 수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명제와 또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통 우리 수학을 크게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참일 수 없다면은 거기에는 폭력적 결과가 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값을 갖는 논리를 탐구하는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사용된 도구가 참값하고 거짓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식입니다. 수학적 사고는. 그것을 흥미있는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이냐, 정답이고 어느 게 틀린 것이냐. 하지만 변적법적인 우리 인간 사회나 세계의 현실, 이런 모델로는 이러한 수학에서의 참값과 거짓값은 사실은 딱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렇게 이분화하기 힘들다.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최근에 새로 생긴 슈퍼마켓에 단골 손님 뺏길까봐 이제 나중에 일부러 그 독일인 할머니 에미에게 다가가서 인사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 알리와 결혼한 어머니를 장례 같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텔레비전 아까 막 발로 차고 이랬죠, 아들이 영화에서. 그죠? 그런 아들 브루노가 이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니까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자기 어린 딸을 부탁하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오죠. 이런 게 다 자기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백 논리의 어떤 선택, 수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답 아니면 틀린 답, 이렇게 길들여진 이런 게 폭력의 양상이죠. 이 수학이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흑백식 사고나 혹은 개인이나 사회적 공간에서 양립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 경험에 의해서 우리 사고 전반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문화와 다른 타 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게 관습적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에미 동료들이 임금 인상 단합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이제 걸리니까 알리한테 다시 태도를 바꾸죠. 처음엔 다른 인종하고 어울린다고 더러운 사람을 했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혐오스럽다 하다가 이제 그 알리가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막 말을 또 바꿔줘요. 이렇게 알리에게 적용한 것처럼 에미에게도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라고 했다가 친절한 여자로 자기들의 입장을 변화시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리와 에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선택의 경우에 언제든지 흑백식 논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폭력은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뭐 종교든 이데올로기적 사고든 언어든 또 어떤 경험과학이든 형식과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 문화적 폭력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문화적 폭력의 형태로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또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어쨌든 내용이 이제 영화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을 합시다. 이제 하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니까 거대한 폭력은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전쟁이라는 물리적 폭력 외에 다른 폭력들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죠? 독일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니까 이제 인종 문화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적 우월주의가 소수민족을 차별하게 되고, 이러한 차별이 어떻게 폭력으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남아이든 우리보다 약한 혹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종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관습적으로,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인들처럼 저렇게 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역시 아마 그런 행동을 조금씩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평화학자 갈퉁이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제적이고 육체적, 정신적 실현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잠재적 실현보다 만약에 낮아진다면 이미 그곳에는 폭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적 의도에 의해 직접적 물리적 행위만 아니라 인간의 실현을 저지시키는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인 것도 모두 폭력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폭력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잠재적인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 이 갈퉁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영화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방금 그죠? 갈퉁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보면 21세기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전의 형태로 소규모 분쟁이 조금 더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개입에 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분쟁의 규모는 물론 작지만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내부적 안정을 유지하고 될 수 있는 무력 사용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세계가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냉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남북 대치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전쟁 위험이 아직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고 같이 교류하면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우리가 서서히 북한의 경제를 좀 살리면서 나중에 통일의 어떤 기회를 열어놔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변국 어느 나라도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강대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언어도 같고 같은 민족인데 독일의 경우처럼 좀 현명하게 우리가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용당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직 냉전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 한국이 또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제는 세계화가 만들어낸 이런 다인종 다문화 사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수립과 대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나중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직면한 이런 다문화 문제를 우리도 물론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좀 심각한 문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의 어떤 폭동 사태 같은 경우도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유럽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전부터 단일 민족을 강조해 왔었죠.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고,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현실 속에도 아직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점을 과거의 관점을 통해서 어쨌든 재조명해야 되는데, 이 과거의 관점이라는 것이 세계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그런 장애 요인들입니다. 그죠? 과거의 관점이 세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가능한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아무래도 우리보다 경험을 많이 했던 곳에서 찾아봐야 되니까 이제 유럽의 사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독일을 이제 선택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체제로 동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이류 시민을 만들어내고 폭력의 또 다른 양상인 차별이나 배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여기 74년에 나왔죠. 이 영화가 파스빈더 영화를 선두로 해가지고 다문화와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뤄졌습니다. 70년대에는 이방인이나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차별이나 멸시, 또 문화적 갈등 이런 게 많은 주안점을 두었고 80년대를 거쳐가 90년대와 21세기에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중이 2, 3세대들이죠. 아버지의 고향의 전통과 규범을 통해 겪게 되는 가족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 이런 게 이제 또 영화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우리도 뭐 완득이라든지 뭐 우리 영화에서도 일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테러나 폭력은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폭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계기는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좀 불법적으로 행사된 물리적 힘 이런 걸 폭력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보듯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위협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제도적 폭력 이런 게 다 폭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물리적 폭력은 직접성이 있고 의도성도 있고 또 폭력의 주체와 대상도 시각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만 구조적, 문화적 폭력은 파괴력이 굉장히 오래가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 있죠. 그러니까 문명화 과정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을 폭력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등장한 신자본주의라죠. 우리 보통 신자본주의가 여전히 이런 문화적 폭력을 배경무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일상화되어 폭력으로조차 생각 안 했던 인식 안 했던 그런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찍을 때 항상 컴퓨터 화면에 비추면서 찍다 보니까 자세가 좀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책상 밑으로 조금 앉아서 찍어야 이게 화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평소처럼 그런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뭐 어쨌든 이태원 사태가 생기면서 다시 뭐 초반 정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하더라도 다시 재확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말고사 적어도 기말고사는 대면고사로 좀 치고 싶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면 그럼 수시고사 두 번 친 거를 출석이나 과제와 함께 평가하는 수밖에 없죠. 오프라인으로 일단 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제가 알아보고 칠 수 있으면 일단 치도록 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그죠? 준상대평가죠. 완전한 절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분한테는 다행이지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이 주제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 우리 영화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또 제가 다음 시간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 유지 잘하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